자, 열이 쭉 이동하다가 언제까지 열이 이동하냐면 두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겠죠. 그럼 얘는 온도가 떨어질 테니까 점점 입자 운동이 둔해질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계속 열을 받으니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겠죠. 두 입자 운동이 같아질 때까지 갑니다. 열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걸 그래프로 이겁니다. 온도가 높은 물체는 온도가 쭉 떨어질 거고요. 온도가 낮은 물체는 온도가 쭉 올라가서 어느 순간 두 온도가 같아지게 되었을 때 열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저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면 되겠어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심화적인 개념인데 왼쪽에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 이 그래프는 좀 다르죠? (80도짜리) 물하고 20도짜리 물을 만나게 합니다. 80도짜리 물이 열을 뺏길 거 아니야? 80도짜리 물은 온도가 떨어지겠죠? 20도짜리 물은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프가 두 가지야. 80도짜리 물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80도짜리 물이 온도가 천천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물이 조금밖에 없어. 80도짜리 물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저 20도짜리 물 만난 거야? 물의 양이 적으니까 온도를 뺏길 때마다 열을 뺏길 때마다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야. 하지만 80도짜리 물이 이만큼 있어. 되게 많아. 열도 많아. 20도짜리 물 만났어. 열을 뺏길 거 아니야? 열 몇 개 뺏긴다고 해서 금방 온도가 떨어질까? 양이 많으면 온도가 금방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있어? 차가운 물의 양이 더 많은 경우, 즉 온도를 더 빨리 뺏기는 겁니다. 뜨거운 물보다 차가운 물이 더 많은 경우 온도를 많이 뺏겨가지고 열을 많이 뺏겨서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거고요. 온도가 천천히 떨어지는 경우는 뭐다? 뜨거운 물이 더 많아. 그래서 열을 천천히 뺏기는 거지. 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의 기울기를 통해서 물이 많았는지 적었는지도 알 수가 있다. 다른 말로 물의 질량이 많았는지 적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가 얘한테 3개의 열을 줬다면 얘가 준 게 3개면 얘가 받은 것도 3개겠죠. 그죠? 3개씩 주고받았을 거 아니야? 그거를 그래프에서 여기 텍스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어버린 열의 양은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은 열의 양과 뭐하다? 정확히 같아야 합니다. 이 열의 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열량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열량이니까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은 열량과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은 열량이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일상생활에서 어디 이용하고 있나 한번 텍스트로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열평형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평형. 우리 온도계로 온도 재봤나요? 온도계? 우리 체온을 잴 때 온도계 어디 꽂아요? 귀에 꽂거나, 그죠? 또는 조금 옛날 온도계는 겨드랑이에 꽂거나 입에 물고 있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한참 물고 있으면, 한참 꽂고 있으면, 한참 귀에 대고 있으면 삐삐삐삐 하면서 뭐 돼? 온도가 측정이 되잖아. 한참 동안 대고 있는 이유가 뭐야? 열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온도계를 이렇게 귀에 댄 것만 해봤죠. 귀에 대고 있으면 얘는 약간 적외선 센서로 측정하는 방법이라 조금 다르긴 한데 혹시 이제 온도계를 이렇게 갖고 있다면 온도계를 겨드랑이에 꼈다. 한참 동안 있으면은 이 온도계의 온도는 밖에 있었으니까 되게 온도가 낮았을 거 아니야? 겨드랑이에 끼면은 내 체온이 더 높으니까 열이 전달되겠죠. 얘한테. 이 온도계한테 열이 전달되면 요 수은이 액체가 팽창이 쭉 일어나면서 몇 도인지 온도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즉 온도계도 뭘 이용하는 장치다? 열평형을 이용하는 장치구나 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냉장고 속에다가 음식을 넣어두면은 모든 음식이 그 냉장고 설정 온도와 같아지게 됩니다. 혹시 기억나요? 냉장실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알아요? 냉동실의 온도는 몇 도인지 기억납니까? 0도 아니지. 0도 아니야. 몇 도요? 냉동실. 맞아. 마이너스 18도에서 심한 집은 마이너스 20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냉동실을 마이너스 20도로 설정을 해놓으면 그 안에다가 물건을 집어넣잖아? 모든 물건들이 열 평형에 의해서 아니 온도가 높은 걸 집어넣었어. 어떻게 돼? 열을 뺏길 거 아니야 냉장고한테. 뺏겨서 언제까지?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뺏기는 거야. 근데 내가 설정을 영하 20도를 했으니까 영하 20도가 될 때까지 열을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집어넣어 놓은 모든 물건은 다 몇 도다? 18도라면 영하 18도로 쫙 맞춰지는 거예요. 냉장실 온도는 한 4도에서 5도 정도 맞춰놓거든요. 4도라고 가정한다면 냉장실에다가 물건을 집어넣으면 모든 물건이 다 4도씨로 열평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냉장고 속 온도랑 같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시원한 계곡물에다가 수박을 담궈놓습니다. 쌤 이번에 놀러 갔다가 갈비를 샀어요. 갈비. 팩에 들은 갈비 알아요? 팩에 들어있는 갈비를 샀어요. 근데 너무 이제 지금 이걸 못 먹고 다음에 먹으려고 계곡물 속에다가 담궈놨어요. 놀다가 다시 왔더니 그 갈비가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간다.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끝이야. 중요한 건 내가 왜 그걸 계곡물에 담가놨을까? 시원하게 하려고. 계곡에는 그게 없잖아. 냉장고가 없잖아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가만 놔두면 그냥 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썩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금방 상할 수도 있으니까 시원하게 보관하자는 단순한 생각으로 계곡물에 넣어놨는데 누가 가져갈 줄이야. 꿈에도 몰라. 없어졌어요. 그래서 손가락 빨고 아무도 못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잖아. 다 찾아봤거든? 없더라고. 찾아봤는데 없었어. 이렇게 보호라는 게 있어서 떠밀려 가더라도 걸려야 되는데 걸리는 데가 없었어. 사람이 많았어요. 사람 되게 많았지. 많았지. 생각이 없었어. 사람 많고 생각은 많고. 마찬가지야. 수박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으면 좋겠지만 냉장고가 없어. 어떻게 해? 계곡물에 담가놓고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가져가면 어떻게 해? 그래서 시원해질 때까지. 즉 계곡물의 온도와 수박이 열평형을 이룰 때까지 충분한 시간 동안 담가놔야 하겠죠. 잠깐 담근다고 시원해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열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열의 이동 방법. 이 세 가지 이동 방법만 잠깐 소개하면요. 열의 이동 방법은 전도라는 방법과 대류라는 방법과 복사라는 방법이 있다. 자, 입자의 운동 없이, 자, 입자의 도움 없이도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게 아까 복사에 의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태양열이 지구로 오는 거. 지구에서 열을 다시 내보낼 때도 복사의 형태로밖에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진공으로 내보내는 거지. 이거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말하기도 해요. 태양 복사 에너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다시 우주로 열을 보내는 것도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줍니다. 전기난로 열선 뒤쪽에 반사광을 설치한다. 전기난로를 설치하면 열이 앞으로만 가지 않고 뒤로도 올 수 있잖아. 그 뒤에다가는 반사판, 아까 은도구만 그 반사판을 설치해서 튕겨서 열이 뒤로 오는 걸 튕겨서 다시 앞으로 나가게끔 설치하는 거예요. 복사로 뒤로 오는 열을 앞으로 튕기는 장치 반사판입니다. 반사광, 반사판, 반사광을 설치한다. 자, 전도는 이렇게 입자들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로 전달된다. 즉 에너지를 전달해서 열이 이동되는 겁니다.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건 아니고 입자가 막 움직이면서 에너지만 옆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전도라는 방법이야. 뜨거운 국에다가 넣어둔 숟가락이 점점 뜨거워진다. 프라이팬은 금속으로 만들지만 손잡이는 손잡이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프라이팬을 이렇게 달구고 있으면 그 열이 전달돼서 손잡이까지 올 거 아니야? 손잡이도 금속으로 만들면 내 손이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데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겨울철에 나무 의자보다 금속 의자가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나무 의자는 전도가 잘 안 일어나. 근데 금속으로 만드는 철 의자는 전도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야. 이게 나무 의자고요. 얘가 금속으로 만든 의자라면 나무는 부도체라서 열이 잘 전달이 안 돼요. 근데 금속은 열이 되게 잘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엉덩이를 이렇게 앉았어. 리얼한가? 엉덩이로 앉았어. 내 몸의 온도는 36.5도씨고요. 똑같이. 자, 둘 다 같은 온도의 의자에 앉았어. 지금 같은 온도 의자야. 내가 더 차가운 의자가 아니야. 같은 온도의 의자에 딱 앉으면 내 몸에서 열이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차가워 느끼겠지. 근데 빠져나간 열이 이동이 안 돼. 이동 못해요.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빠져나간 열이 나무 의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남아있으니까 금방 열평형에 도달해서 더 이상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다시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금속은 어때요? 일단 열이 빠져나가죠? 빠져나간 열이 어떻게 돼? 옆으로 이동합니다. 전도가 엄청 잘 일어나요. 여기 다시 뻥 비워버리죠? 또 열 또 뺏겨. 또 전달. 또 뺏겨. 계속 차가워요. 그래서 엉덩이가 엄청 차갑습니다. 자, 나무 의자보다 금속으로 만든 의자가 더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는 열의 전도 때문에. 처음부터 얘가 온도가 낮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둘의 온도는 같았어요. 열평형 때문에 같았는데 열의 이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대류는 입자들이 직접 그 열을 가지고 이동해서 이렇게 열을 가지고 이동해가지고 열을 전달하는 방식을 말해요. 자, 주전자 아래쪽을 가열해서 막 끓이면 전체적으로 전체가 뜨거워지죠? 뜨거워진 물 분자가 위로 대류를 통해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이거 대류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거고요. 보일러를 켜면은 온 방 전체가 뜨거워지는 거. 보일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방마다 밑에 이렇게 뜨거운 물이 지나가는 관이 있어요. 뜨거운 물이 지나가는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붕 키면은 그 관으로 뜨거운 물이 지나가요. 뜨거운 물이 지나가면 방바닥부터 따뜻해집니다. 방바닥이 따뜻해지면 방바닥 바로 위에 있는 공기가 따뜻해질 거 아니에요? 그 따뜻한 공기가 그래서 위로 대류를 통해서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공기 전체를 뜨겁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대류가 이용되는 거고 바로 방바닥부터 따뜻하게 하는 이유가 아래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거 대류입니다. 냉방기, 난방기 설치 방법이 달라요. 봐봐. 여기는 에어컨 있어. 에어컨은 왜 위에 다는지 알아요? 에어컨은 차가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죠. 저기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가운 바람을 쫙 쏟아 내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저 에어컨을 바닥에 달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 달면 아래로만 깔립니다. 아래로 깔리니까 발만 시렵고 위에는 더워. 그치? 그럴 수 있겠죠? 발 시려. 근데 위에는 더워. 땀나. 발은 시려. 이럴 수 있습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냉방기를 위에 설치하는 거고 난방기는 이렇게 올라가잖아. 공기가 올라가니까 난방기는 아래 설치하는 게 맞아요. 이것도 공기가 차가운 건 내려오고 뜨거운 건 올라가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니까 대류라는 성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렇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것도 열을 전달해서 열의 이동 방법에서 여러 가지 예들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요거를 굉장히 많이 또 시험을 내죠. 요 그림 딱 키워주고요. 방금 배운 전도, 대류, 복사를 요 교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공을 얘가 얘한테 전달하고요. 얘가 또 뒤돌아서 공을 얘한테 전달합니다. 공을 이렇게 공만 전달해.
이 사람이 이동하는 건 아니지.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고 공만 전달하는 이 방법보다 1번 방법이 전도입니다. 두 번째는 얘가 공을 들고 이동합니다. 공을 직접 들고 이동해요. 즉 에너지를 가지고 직접 이동하는 거. 대류입니다. 대류. 얘는 뭐냐면 그냥 쿵 던집니다. 중간에 입자가 필요 있어 없어? 중간에 입자 필요 없이 그냥 쿵 가는 거. 이게 바로 세 번째 뭐죠? 복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전도, 대류, 복사를 의미하는 자, 이 그림과 비유적으로 함께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 바로 보온병. 자, 보온병은 왜 보온이 잘 되냐면 여기 체크, 여기 이중적 진공. 진공을 만들어서 뭐예요? 여러분 들어보시나요? 소리가 났고요. 자, 진공을 만들어서 자, 이게 뜨거운 물을 집어넣었을 때 이 진공 때문에 물질에 도움이 없기 때문에 전도나 대류를 통해서는 절대 열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공 때문에. 유일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3번 방법. 복사죠, 복사라는 방법으로 나갈 수 있죠. 복사라는 방법으로도 나가지 못하게 또는 나가는 걸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은도금을 해요. 은도금을 해놔서 이렇게 도금을 해가지고 밖으로 열이 나가다가 튕겨서 다시 안으로 튕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은도금입니다. 그래서 이 보온병이 어떤 방법으로 따뜻하게 유지하느냐, 이중벽 진공을 이용해서 전도나 대류를 통해서 열이 못 나가게 하고, 복사라는 유일한 방법으로 나갈 수 있지만 은도금을 통해서 최대한 막고 있는 거. 근데 완벽하진 않고 어느 정도 또 열이 나가긴 하지만 최대한 안 나가게끔 설계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보온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중창은 유리를 두 겹으로 해놓은 거를 했죠, 아까? 그래서 안에다 뭘 끼워놓은 거야? 공기층을 안에 둔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아까 굉장히 좋은 단열재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창으로 된 것보다 이중창으로 만들어 놓으면 훨씬 단열이 잘 된다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단열재는 뭐 있냐? 아까 말했듯이 안에 공기를 채울 수 있는 것, 내부에 공기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단열재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솜,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다 단열재로 이용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공기가 핵심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은도금과 비슷한 게 은박지,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것들이 이제 은도금과 비슷한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본 적 있나? 우리 가스레인지 뒤에다가 은박지 붙여놓은 거 본 적 있어요? 응? 못 봤나요? 가스레인지 뒤에다가 이제 뒤에 벽에다가 은박지를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뒤로 손실되는 열을 튕겨서 다시 이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이 음식에 열을 좀 더 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구나. 자, 다 했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좀 풀어볼게요. 91쪽입니다.